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녹화하는 용정부터 일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우크라이나만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뉴스가 전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연일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같은 거 쏴대고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그 한미 관계, 한미일 삼각 안보 구도 이런 거 설명할 때 같이 이제 합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우크라이나 2부에 하고 다른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아마 좀 쇼킹한 뉴스가 나왔죠. 구원의 적으로 알려졌던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이란이 외교관계를 복원시켰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이 아니고 중국이 중재를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위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각 양국의 외무장관이 찍은 사진도 있는데, 놀라운 거는 공동성명에 거기에 시진핑의 중재 노력을 평가한다, 거기에 감사를 뜻한다, 이런 걸 갖다 전문에 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미국은 한 방 먹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어찌 보면은 이미 예견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가스 석유가 그 종류의 석유가 발견되고 난 다음에 점점 이제 중동에서 발을 빼는 그런 구도가 계속 지속됐었죠. 그래서 중동에서 태평양으로 눈을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과거에 힐러리가 했었고요. 그러는 와중에 이제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굉장히 중동 정세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내 언론 매체들이 놓치는 거는, 이게 사우디하고 이란이 전혀 외교 관계를 복원할 생각이 없는데 중국의 시진핑이가 나서서 이렇게 되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엄밀히 말씀드리면 두 나라가 지금 예멘을 위해서 사실은 대리전쟁을 치르고 있고, 시아파니 순위파니 이런 캐캐묵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내려오는 그런 어떤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 이제 골머리를 썩고 있죠, 두 나라가. 그래서 일시적으로 조금 이제 평화 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사실은 물밑에서 두 나라가 접촉을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중국이 자기가 이제 탄 거죠, 그 흐름에. 그러니까 이거 전후 관계는 이제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마치 이제 중국이 이니시티브를 지고 모든 걸 다 처리를 했고, 미국한테 한 방 먹였다 이런 식의 이제 굉장히 쓰기 쉬운 그런 구도로 이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삭빠르게 이제 타이밍을 잡았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립돼가는,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고립돼가는 중국으로서는 뭔가 하나 이제 타개할 그런 어떤 구멍을 이제 찾았던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사우디 빈살만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든 행정부하고 계속 이제 사이가 안 좋으면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해프닝들이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과거에 미국에 맹종하던 그런 사우디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형식적으로나마 중국과 러시아 또는 이란하고 이제 가깝게 연결된다라고 할 경우에는 중동이나 그다음 중앙아시아 이런 이제 안보 정세가 상당한 변화가 생길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 사건 자체는 1대0 중국의 승리 이렇게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사태가 나오리라고 한 건 이미 오래전부터 예견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미국의 중동 정책에 이제 대폭 수정을 요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이 사우디하고 이란은 그럼 그간에 계속해서 싸움만 했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간에 무슨 또 화평 협약 맺고 이런 굴곡이 있어 왔습니다. 어떨 때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이런 협약을 맺었다, 외교관계를 복원하겠다고 한들 그게 지속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그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외교관계가 없어서 전쟁이 터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그런 외교관계를 복원했다고 해서 그게 언제까지 지속될지 이건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문제, 사우디의 국내 문제가 생기면 또 돌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그렇게 충격이다라고 이야기할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제 각국의 반응들을 보면은, 미국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제 신랄한 비판을 했죠. 미국은 방관자가 되어버렸다. 이 중요한, 물론 이제 권위주의 국가들입니다. 민주주의와는 거리감은 이란하고 사우디가 저런 식으로 외교관계를 다시 맺게 됐다. 라는 거는 이제 거기에 미국이 아무리 역할을 하지 못했다 하는 건 이제 좀 문제가 있다. 방관자가 돼가지고 점점 역할이 왜소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이 좀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란하고 이제 불구대치는 원수인데, 그게 이제 이란하고 경쟁하고 있는 사우디와 가깝게 지내면서 소위 말해서 일익 우회 포위 공격을 하는 거죠.
사우디와 같이 이제 적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사우디와 친교를 하면서 이란을 갖다가 견제하는 이런 구도를 만들어 가려 했는데 이 일로 조금 어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이스라엘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도저히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데 독특한 특별한 관계를 맺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미국이 힘께 나서는 유대인들 이게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든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그 결별을 시킨다는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균일이 생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정부로서도 이제 상당한 충격이죠. 이 뉴스가 발표됐을 때 아마 네타냐후 총리는 막 부인하고 막 로마에, 이탈리아 로마에 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마 여러모로 지금 막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스라엘 정부가 아니고 이스라엘 언론 매체들입니다. 미국과의 관계만 매몰돼서는 곤란한 시기가 왔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무 우리가 미국과의 그 특별한 관계, 우리가 뭘 해도 미국은 우리를 지켜줄 거야, 도와줄 거야 하는 이 구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자성을 해본다는 측면이겠죠. 자,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은 의기양양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은 평화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불안해할 것이다.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은 전 세계 적대 관계를 형성하고 헤게모니를 장악 유지하려 하고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부상하는 나라들을 억누르는 그게 이제 미제국주의의 속성이다라고 하면서 중국은 그렇지 않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을 이제 평화협상으로 끌어가려는 그런 노력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도 그런 노력을 우리가 과시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자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전략적으로 중국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중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재를 시도한 것처럼 중국은 이번에 거대한 외교적 승리를 획득했다. 뭐 맞는 이야기입니다. 요 국면에서 보자면 그렇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제 저도 예멘에서 한 2년 반 정도 근무를 했었는데 예멘에서 딱히 뭐 공부할 건 없기 때문에 중동 전세 전반을 이제 조용히 스타디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복잡다단한 그 이 문제를 하나의 논리로 중동 문제를 해석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들이 어떤 헌법을 수호한다든가 국가와 시민사회라는 어떤 두 개의 어떤 구조가 긴장과 대립관계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나라가 아니고 전부 권위주의 국가, 독재 국가거든요. 그게 신정체제,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지 않은 이런,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적 논리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하나의 이론 체계를 갖다가 만든다는 게 무지 어렵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돌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이번에 사우디와 이란이 언제까지 그럼 저 미를 관계를 유지할 거냐, 그건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나. 제가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봤는데요. 지금까지 미국이 어찌 보면 중동 정책에 상호 모순되는 그런 어프로치를 두 개를 해왔습니다. 하나는 지금 트럼프 때, 이란과의 핵 협상이 이제 그 내팽개 쳤었는데 그걸 복원하겠다고 하거든요. 그 구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점에서 이스라엘과 계속 얼굴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우디를 좀 더 가깝게 너가 잘 지내라. 이란과 적대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그게 그런 전술적 어프로치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꼬드겼던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어찌 보면 서로 상충되는 그런 요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동 정책, 중동에 대한 어프로치에 있어서 약간의 어떤 그 문제, 모순점이 있었다 하는 거는 모두가 우려한 바였는데 이 우려가 이번에 이제 사실로 드러난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어떻게 봉합해 나갈 건가 하는 게 미국의 이제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간에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터지면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지 모른다. 그러면 늘 전투는 해왔습니다. 전투는 해왔는데 과거에 오바마 시절에도 이스라엘 공군이 그 핵시설들, 이란의 핵시설들을 이제 파괴하겠다라고 했는데 공중구비기를 이제 주지 않았죠. 바이든이. 지금은 아마 공중구비기 다 구비했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마 핵시설, 4개 주요한 시설들을 모조리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언제 시작될 거냐, 라는 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죠. 근데 이 사우디하고 이란이 이렇게 수교를 해버리면은 그럼 이제 중간에 이스라엘이 좀 공중에 떠버리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전쟁이 과연 발생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잠재된 그 어떤 갈등으로 계속 남게 될 거냐 하는 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근무하고 있던 예멘의 뭐 후티 반군인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란하고 사우디가 지금 대리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이렇게 되면 아마 예멘의 분규 때문에 서로가 지친 면도 있고요.
너무 에너지를 국력을 낭비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가장 먼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거는 예멘에서의 분쟁, 내전, 아마 이게 빠른 시간 내에 종식될 가능성이 있다. 아마 그런 걸 점쳐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이 대중 압박을 계속하는 거 이거는 뭐 변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어느 한쪽이 쓰러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이런 약간의 미국의 이제 전체적인 헤게모니의 균열을 초래하는 사건 사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은 이제 중국을 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3월 1일 날 뭐 조금 지났습니다. 한 2주 전 이야기인데 여러분들 아마 틱톡 아실 겁니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틱톡 금지 법안을 이제 가결을 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신청을 했고 상정을 했고 이번에 가결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아무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최근에 미 하원에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 중국이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입니다. 근데 이 말은 왜 이런 말을 썼냐고 하면은 중국 국민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다. 우리는 중국 국민을 억누르고 있는 중국 공산당을 타도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경쟁에 관한 특별위원회 이런 걸 신설해가지고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난번에 이제 발표를 할 때, 청문회 같은 데 발표를 할 때 아마 뒤에서 중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라고 이제 입간판을 들고 항의하는, 시위하는 뭐 그런 어떤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국이 아니고 백인이더만 보니까.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에서 계속 아마 중국을 두드려 패는 그런 아마 법안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행정 조치라든가 이런 거는 계속해서 아마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정말 이 중국이 전 세계 경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요거 하나만 봐도 알겠는데, 여러분들 컨테이너 하적하는 그 크레인 아시죠? 크레인. 그게 이제 중국의 ZPM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전체 마켓쉐어의 전 세계 70%를 장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거의 뭐 무인 시스템으로 가동하는 이 크레인을 갖다 중국 회사가 장악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것들이 GPS를 달아가지고 여기에 전 세계의 어떤 그 물자들, 중요 전략 물자, 그다음 지하자원, 상품, 이런 게 전 세계에 이제 흩어졌다가 다시 공급이 되고 뭐 수입 수출이 되고 하는 그 내용을 전부 디지털화해서 미국이 이걸 갖다가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왜냐면은 중국이 크레인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사실은 일본의 그 고마츠인가요? 그러니까 소송, 작을 소자에 이제 소나무 송자 쓰는 이 회사가 이제 상당한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중국에 상당히 밀린 상태죠. 그런데 이건 중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어디나 지금은 그 GPS를 다 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어떤 물자를 수출하는데 이게 언제 도착했고 하는 걸 갖다가 다 디지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갖다가 모든 정보를 갖다가 중앙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이걸 하나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게 미국이 아마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의 어떤 컨테이너들의 물동량의 이동 변화 이런 걸 다 감지하고 있는데 혹시 중국도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은 아마 지금까지 아마 미국의 행태를 봐서 분명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대단한 굉장히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를 동반한 그런 무기라든가 그런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었을 때 혹시 그 러시아나 중국도 갖고 있지 않을까 이래가지고 떠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ZPMC 이게 막 크레인 그 제재 문제 이것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게 아닌가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측이 알아봤더니 일본의 그 고마츠라는 회사도 자기들도 다 알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컨테이너를 어디다 배송하고 어디다 뭐 하적하고 선적하고 하는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얼마나 고도의 디지털화된 시스템에 이제 집적시키느냐 하는 건 이제 각 나라마다, 각 기업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거의 뭐 공안당국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민해방군이 뒤에서 이제 받쳐주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중국에는 민간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아마 이런 식의 어떤 중앙 집권을 통한 디지털화, 이런 거는 여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보다는 훨씬 빠른 속도로, 빠른 강도로 진척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의 분석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지금 셀 수 없을 만큼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는데 최근에 하나 재미있었던 거는 중앙정부는 아니고 미주리 주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 아시죠? 2차 대전 때 일본이 항복하는 그 몬수에 서명한 그 배입니다. 미주리. 이 미주리가 같은 이름인데 그 미주리 주에서 이번에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불량국가 전 세계 5개 나라,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 베네수엘라
요 5나라는 미주리주에 건물이나 땅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미주리에서 이런 법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아마 유사한 정치적 색깔을 갖는 다른 주 지방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첫 단추를 누가 깨는가는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지금 이 5개 나라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과거에 이제 매입한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할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더 이상 이 국적을 가진 사람들, 이 국적을 가진 기업들은 살 수가 없다. 미국 자산을 갖다가 구입할 수 없다라는 그런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중요한 일이 있었죠. 이것도 뭐 중국 이야기입니다만은 중국이 이제 3월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인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국회에 해당하는 건데 작년에 중국 공산당 회의가 있었죠. 그게 5년마다 한 번 하는 건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어떤 법안을 만들고 또 의회가 법안을 만들고 그걸 이제 국회에서 추인하는 이런 형식이 되는데 형식은 거의 비슷하죠. 그러니까 작년 공산당 대회, 가을 공산당 대회에서 만든 법안이나 여러 가지 조치들 그걸 갖다가 전인대에서 추인하는 이런 게 됩니다만 이 추인이라고 사실 형식적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거부를 할 수 없는 예컨대 공산당이 만든 내용을 갖다가 이게 틀리다 저게 틀리다 바꿔라 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전인대는. 그냥 기계대로 통과시키는 거죠. 하지만 일주일가량 이제 계속 논쟁을 퍼붓는데, 이것으로서 이제 확실하게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진핑의 3년 임은 완성됐습니다. 완전 독재 체제가 이제 구축된 건데, 모든 걸 이제 과거 모택동이처럼 일당 또는 시진핑 개인에 집중시키는 이런 메커니즘이 발동하는 건데, 이거 개인 숭배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모택동보다도 더 자신에게 권력이 집중된 게 아닌가, 아마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안타깝게 이제 실용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총리 리커창이 이제 이번 전인대로 완전히 끝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리창, 좀 웃깁니다. 리커창인데 후임은 리창입니다. 가운데 커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간에는 뭐 이게 2% 부족한 사람이다. 1근은 부족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리창은 놀랍게도 부총리를 하지 않고 바로 총리로 올라선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만 봐도 시진핑이가 그냥 자기 자신에게 충성한 놈들은 다 한 자리씩 주겠다 한 걸 갖다가 노골적으로 드러낸 그런 사태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야간 이제 리창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는데 리커창이 이제 씁쓸하게 퇴장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보였습니다. 근데 이 전인대 하기 전에 공무원이 중국에서는 정부가 됩니다. 그 공무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조례 시간 비슷한 그런 아마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리커창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재 중국의 북쪽은 여전히 겨울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 봄 날씨처럼 따뜻하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국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봉사해온 거 취하한다. 그리고 하늘이 내려다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거를 하늘이 평가할 거다. 근데 이런 걸 보면 하늘은 역시 우리를 내려다본 눈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묘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갖다 동영상에서 중국 정부가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던 시적인 어떤 은유법을 통해서 시진핑의 개인 독재 이런 걸 갖다가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몰이가 됐던 거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루던 중국의 경제 성장, 우리가 이루는 거 지금까지 이제 피땀 흘려서 이루는 이 성과 이게 아마 무산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한 내용인데. 아무튼 이게 삭제됐다는 거는 시진핑이나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이 봤을 때 좀 껄끄럽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공산당 간부가 총리를 지낸 사람이 하늘이었다고 하늘이라는 건 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이게 공산당 사적 유물론적 철학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발표한 내용들이 많은데 핵심적인 이야기는 무슨 경제입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번에 5.5% 성장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기껏해 이제 3%밖에 못했죠. 근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게 3%라면은 그거는 거의 0%나 1%에 가깝습니다. 어차피 거짓말 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제 민간 기업을 지원하겠다. 지금까지 국영 기업만 너무 이제 편향적으로 지원한 결과 민영 기업의 어떤 혁신이라든가 그런 어떤 투자 의욕이 저하됐다. 그래서 민간 기업을 지원하겠다라는 것들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다독거리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 들어와서 이야기한 거, 이제 사회주의적 가치, 공동부유. 그러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부를 갖다가 좀 더 파이를 키워서 전 인민들이 나눠 먹자 하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탈피해서 이제 어느 정도 물적 기반이 축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눠 먹자. 그래서 이제 공동부유라는 이제 말을 갖다가 작년부터 쭉 사용해 왔었는데 이번 전인대에서는 이게 빠졌습니다. 이게 빠져버렸는데 그럼 공동부유를 폐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죠. 그다음 이제 내수 확대라든가 외자 유치 여기에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다 기억은 못 하겠는데 경제 관련해서 막 8대 지주, 8개 필라, 중요한 투자 계획이라든가 경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수 확대하고 외자를 계속 유치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권위주의 국가의 어떤 그 독특한 성질상 다른 어떤 그 법치 국가들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여기서 발표하는 내용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발표를 했다고 해서 전인대에서 이러한 방향으로 국가 정책을 수정하겠다 또는 매진하겠다라고 한다고 해서 그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180도 뒤바뀔 수도 있고 한데 일단은 기록상 전인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공동부유입니다. 그냥 공동부유를 갖다 이 개념을 폐기하느냐라는 거는 그럼 과거에 이제 그 후진타오, 그 다음에 장태민식으로 계속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걸 의미하는 건데 결코 그렇진 않죠. 지금 시진핑의 독재가 강화되고 있다는 것은 기존의 정상적인 경제 메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고백의 다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재를 강화하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간다면은 굳이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정당이나 기관이나 개인이 독재를 강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독재체 자기의 권력이 이제 저해된다거나 그냥 권력이 위기가 발생한다거나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인대에서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좀 특이한 건 중앙정부의 이제 구조개혁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안조직입니다. 중앙내무위원회라는 걸 신설해가지고 이게 옛날에 이제 소련 시대 때 있던 건데 내무위원회 경찰 공안조직을 갖다가 당 하부기관을 해버리는 겁니다. 과거에 경찰이라든가 공안은 형식적으로 정부 소속이었는데 이걸 공산당의 직속기관으로 바꿔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앙경제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소위 우리 같으면 기획재정부 같은 거죠. 그것도 아예 그냥 당의 직할기구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경직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된 의사결정이. 그래서 시진핑 같은 경우에 밑에 사람 이야기 안 듣기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렇게 되면은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수정하자 교정하자라는 어떤 밑에 사람들의 어떤 그 진언이라는 거 이런 게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로서는 환영할 만한 일이죠. 이렇게 해서 중국 경제를 점점점 경직화시켜 나가야 이게 이제 망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포착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면은 공안, 경찰, 재판소, 검찰, 감옥, 법집행 이걸 전부 총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무위원회에서. 원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상권 분립이 없습니다만 그나마 형식적으로 이제 북쪽은 예컨대 북원 남원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쪽은 리커창이 정부가 유지하고 그 다음에 남원은 시진핑의 이제 중앙당, 공산당이 지배한다 이런 구도가 있는데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리커창이가 직원 조례 시간에 북쪽은 겨울이지만 지금 봄이 온 것처럼 따뜻하다 이런 말을 한 건 그때 말하는 북쪽이라는 거는 중국의 정부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이게 아마 그냥 단순한 공안 경찰뿐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되면은 이민, 여행, 관세, 검역 이런 걸 전부 내무위원회에서 다 관장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잘한다고 이제 박수를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자유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이 국가들과 유사한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게 되면은 그러면 사실 동등한 차원에서 미국과 경쟁할 수 있는 그 반열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움츠러든다. 계속해서 독재체제를 강화한다 하는 거는 한국은 환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대만 문제. 자, 이게 이제 마지막에 좀 헷갈하겠습니다만, 처음에 3월 5일 날 이게 시작될 때는 시진핑은 뭐라고 했냐면 평화적 통일을 강조했습니다. 무력 사용하지 않겠다. 이게 아마 미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간만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만과의 경제 문화 교류를 협력을 촉진하겠다. 근데 이거는 아마 이런 보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선거를 동향을 보면은 이제 국민당 쪽 훨씬 지지도가 높죠. 그래서 지금 아마 계속해서 이제 반중 통치를 해오던 이 구도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제 지쳐하는, 피곤해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민생,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좀 돌리자. 중국과 경쟁하고 계속 각을 세우는 문제, 일반 대중이 너무 피곤하다. 이런 게 아마 좀 이렇게 팽배해진 게 아닌가. 그래서 얼마 전에도 국민당이 이겼고, 내년 이제 통통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국민당이 집권하게 되면은
또는 이제 의회 다수를 확보하게 되면 굳이 대만을 갖다 괴롭히지 않더라도 그냥 구워 삶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인지 일단 평화 통일, 북한하고 똑같죠. 그런데 이게 이제 국민당하고 같이 이제 음모를 막 꾸미는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국민당 너가 정권 잡으면은 우리가 너 괴롭히지 않고 계속 뒤를 봐주겠다라고 아마 은밀히 접촉했는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폐막할 때는 또 이야기가 바뀌었습니다. 폐막할 때 뭐랬냐면은 외세 간섭을 배제한 조국 통일 반드시 실현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월 5일 날 그 발언해놓고는 너무 이게 뭐 약해 보였던지 대만은 이제 반드시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건 아마 시진핑이가 3년 임기 지금 독재 체제를 완전히 구축했는데 이 대만을 완전히 이제 중국 본토에 복속시킴으로써 확고한 자신의 독재 체제에 어떤 마침표를 찍겠다. 막 이런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막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태세가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뭐 평화통일 운운하다가 갑자기 이제 전인대 끝날 시점에는 이렇게 또 강경한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군사비가 물론 7.2% 정도 증가하는 걸로 막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제 사정이 안 좋은데 군비를 계속 확충하겠다. 물론 뭐 미국은 지금 뭐 1,000조를 돌파했죠. 근데 뭐 7.2% 하게 되면은 드디어 이제 300조 정도, 미국의 30%는 좀 못 미칩니다만, 기왕의 어떤 군사비 지출에 비하자면 굉장히 이제 혁신적인 거죠. 그래서 계속 군사 대국화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천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진핑이가 최근에 나중에 2부에 우크라이나하고 관련된 이야기인데 러시아를 방문한 거 확실합니다. 러시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를 만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진핑이.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이야기인데 이거는 이제 마치 이제 중재자 왕이가 가서 이제 그 사전 교습을 했었는데 자기가 방점을 찍겠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시진핑이 좀 안이하게 생각하는 게 자기가 이번에 사우디하고 이란을 중재해서 외교 관계를 복원시켰다라는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무드에 좀 탄 것 같습니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그런데 지난번에 중국이 발표한 12개항, 그러니까 평화교섭을 위한 12개항 내용에 보면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장악한 땅을 그대로 둔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젤렌스키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정부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섣불리 그 카드를 들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가 만약에 퇴짜를 만든다든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오게 된다면은 이건 아마 시진핑 외교의 실패로 아마 그렇게 낙인이 찍힐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진핑이 좀 경솔하지 않나. 너무 아마 사태를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난번 트럼프 시절에 미 정부 당국에서 시진핑을 분석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밑에 사람 이야기 절대 안 듣는다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밑에서 뭐 왕이나 이런 사람, 뭐 리커창이나 이런 사람, 리창 뭐 이런 사람 만나봐야 아무 의미 없고 결정적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든지 복원시키든지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려면은 탑끼리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든이 다른 놈들 만나봐야 소용없고 무조건 시진핑하고 결판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 우크라이나로 가는 문제도 아마 고도의 외교 전략일 수는 있겠으나 그 의사결정 과정은 거의 아마 시진핑이가 단독으로 한 게 아닌가 아마 그렇게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결과로 나올지 초미의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중국하고 우크라이나 간에 우호 협력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내용을 보면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우크라이나 유사시에 중국이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는 그런 문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도 있고요. 근데 이게 과연 이제 중국이 노골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크라이나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다만 이제 시진핑이 온다고 하니 우크라이나 젤렌스키는 뭐 안 받아들일 수는 없죠. 일단 와봐라로 이야기는 하자라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시진핑과 만난 것 자체도 우크라이나로서는 뭐 잃을 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여하간 지금 현재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민주당 여야 공이 아마 대중 강경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어났던 여러 가지 해프닝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사태 변화들 그런 거에 대해서 미국 정부의 어떤 기조가 바뀔 가능성은 없습니다. 예컨대 우리처럼 공화당이 친중으로 돌아선다든가 우리나라 민주당이 친중인 것처럼 그렇게 된다면은 미국의 일관된 외교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는 게 어렵겠으나 지금 현재 나중에 미국 내년 대선에 누가 잡든 간에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스탠스를 유지한다 한 거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조를 갖다가 기준에 놓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태들을 분석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오버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 거는 이제 4월 달에 윤석열이 미국에 가죠. 그래서 지금 대표님 미리 이제 선점을 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일본과의 관계를 복원시키겠다 하는 거는 좋은 일이었다.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인데 혹시 그걸 가지고 미국 가서 뭐 반도체니 뭐 배터리 보조금이니 이런 걸 갖다가 우리나라 재벌들의 이해관계를 갖다가 반영해서 뭔가 미국으로부터 얻어내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조선일보니 동아일보나 이런 놈들, 그러니까 밑에 뭐 좌파 신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런 애들이 윤석열이한테 그런 걸 요구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미국이 하라는 거, 아마 일본하고 좀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 미국이 아마 집요하게 요구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본래 의사는 관계없이 이번에 강제징용 문제 이런 식으로 타결했다.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해줬으니 미국 너도 우리한테 페이버를 달라. 이런 식의 어프로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이 이걸 들어줄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왜? 지금 중국을 압박하면 이제 글로벌적인 이제 그 대한구도, 그 다음에 봉쇄구도 여기에서 만약에 한국의 반도체가 빠지게 된다? 매물을 보냐 세계 제1위지 않습니까? 삼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그 대우에서 빠지게 된다? 그러면 이 봉쇄구도라는 거는 허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만 예외적으로 중국과의 거래를 갖다 허락한다? 절대 들어줄 수가 없죠. 그거는 과거 부시 아들 행정부 시절에 이란을 봉쇄하는데 이란으로부터 석유를 갖다가 이명박이 사오게 하는 거, 그거하고는 전혀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설사 한국이 석유를 갖다가 약간 사온다고 해서 전체 이란에 대한 봉쇄 구도가 균열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중국을 완전히 고도로 압박해 나가고 있는 이 구도에서 한국 너희는 반도체를 팔아도 좋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지금 한국 정부, 윤석열 정부나 그 다음에 외교 당국의 애들의 이제 머리에서 나오는 발상이거든요. 아마 좌절될 겁니다. 물론 이제 들어주는 척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다 빗장을 걸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한다면은 정말 거의 뭐 뇌사 상태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번에 미국 가는 건 좋은데 국빈 방문 받아가지고 뭐 상하운드 합동 연설도 하고 다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런 행보를 보였다가는 앞으로 미국과 상당 기간 냉각 관계를 가질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마 이번 방문에 가장 중요하게 또는 민감하게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부 얘기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